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이제 6월 달부터는 그 양도세율이 최고 이제 75%까지 나오게 되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 또 보유세, 또 이제 양도세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걸 잘못 계산하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님을 모셔서 취득 단계, 또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서 여러분들 모르고 있다가 더 많이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세금의 정석, 우리 지병근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전에 한번 나오셨는데 한 번 더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상담하고 또 관련 업무 이렇게 신고까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 취득세 관련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취득세가 조정 대상 지역 같은 데는 거의 2주택, 그죠? 네. 2주택부터 엄청난 세금을 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제 오시는 분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이 정말 많아요. 취득세 때문에. 많습니다. 근데 취득세가 좀 많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달라진 거죠? 취득세가 예전에는 굉장히 심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6억 원이냐 9억 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1%, 2%, 3% 네. 이렇게 그렇죠. 세 단계로 구분됐는데 네. 지금 너무 복잡해졌어요. 지금은 주택을 내가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 또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비조정 대상 지역에 네, 있는지에 그러게요. 따라서 세율이 조금 굉장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조정 대상 같은 경우는 세 채부터 이제 중과 세율이 중과요. 적용되고 네. 그래서 중과 세율이라는 것은 아까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아니고 네. 8%,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12%요. 그럼 10억이면 1억이 취득세인 거네. 예, 어마어마하네. 굉장히 높죠. 네. 예전에는 단지 1% 적용될 게 최대 12%가 되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부터 8%, 3주택자는 12%의 이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2주택자가 세 번째 주택을 살 때는 그냥 12%. 맞습니다. 네요. 굉장히 세죠.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택을 뭐 한 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이제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많이일수록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주택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가 없는 이런 특례 주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있나요? 있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투기 목적이 없거나 네. 아니면 공익 목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주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주택을 샀다고 해가지고 주택수가 많기 때문에 더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해라라고는 공익 목적의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겠네. 그래서 네. 투기 목적이 없거나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이 주택수에 불구하고 아까 취득가액에 따른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그렇군요.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 복지 그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 노인분들을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이라든지 네. 노인복주택. 네. 예, 아니면은 가정 어린이집 우리 아파트 단지 1층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익 목적이 강하잖아요. 그렇군요. 네. 걔네들은 주택 수에 불구하고 그냥 기본 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보는 대표적인 게 이제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 네. 그런 것은 굳이 뭐 주택 수에 상관없이 높은 세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리고 요즘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이런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주택수가 몇 채 있든지 간에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취득세율이 1에서 3%인데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면은 당연히 6억 원 이하겠죠. 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 중과에서 이제 피할 수 있는 건 공익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주택, 아니면 이제 어린이집, 맞습니다. 아니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주택.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런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찾아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이제 제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됐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1억 원 이하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싹쓸이 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온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취득세를 이제 부과할 때 주택이 많으면 취득세율이 높아지는데 이때 이것을
개인으로 봐서 하나요? 아니면 세대 기준으로 보는 주택수 건가요? 판정. 네, 예. 판정을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 판정이 이제 세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취득세도 세대를 갖고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개인별로 이렇게 네. 판정하는 건 아닌데 네. 양도소득세하고 이렇게 차별되는 건 뭐냐면 양도소득세는 실질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를 판정을 하거든요. 실질을 기준으로요. 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만약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네. 주민등록이 달리 돼 있습니다. 네. 주소를 달리 돼 있는데 네. 같이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주택이 한 채씩 있다고 하면은 네. 실질로 보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주택자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이 취득세에서는 실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이요. 네.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거꾸로 같이 살고는 있는데 네. 주민등록이 각각 달리 되어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네. 양도세하고는. 네. 이제 우리가 세대를 기준 주택수를 계산할 때요. 우리가 그 세대 분리할 수 있는 이제 요건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근데 만약에 30세 미만이고 또 뭐 직장 취업도 안 했다고 하면 이때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아까 취득세는 일단 주소가 달리 되어 있으면은 네. 각각 독립세대로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주택을 같이 합산해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를 쓰겠죠. 30세 미만의 자녀, 소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소만 떨어뜨려 놓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법이 이제 막아놓은 게 원칙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소를 달리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네. 근데 예외적으로 네. 그 자녀가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30세 미만이라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부모하고 주소를 달리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은 이 자녀는 부모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고 본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수를 판정해서 세율을 그렇군요.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소가 떨어뜨려 있고 소득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소득이 과연 그럼 얼마만큼 있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네.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월 한 70만 3천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소득이 일시우발적으로 한두 번 생긴 소득은 인정을 안 해주고 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네. 반복되는 소득이 있었을 때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소득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아르바이트 비로 버는 것도 소득을 인정을 받는 건가요? 또 아르바이트도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면은 인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실무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사고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하잖아요. 네. 그때 담당자가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거를 발급을 해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소득금액 증명원이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민원 서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아르바이트 소득은 네.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대 분리 요건 할 때 30세가 넘었냐, 뭐 그렇죠. 결혼을 했느냐, 맞습니다. 소득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만약 30세가 안 돼도 결혼을 했거나 그렇죠. 말씀하신 소득이 있으면 주소를 분리해서 취득세 중과를 이제 안 받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이 제도를 이제 없앤다는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전에. 네. 그러면 이전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내가 새로운 주택을 살 때 그 임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이게 이제 취득세 중과 이슈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면 임대주택이 주택수에 들어가면 더 높은 취득세율이 그렇죠.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임대주택은 어떤 특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전혀 알고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양도소득세에서 예를 들어 주택이 두 채인데 하나가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을 경우 네. 나머지 한 채를 팔 때 비과세되는 특례가 주어졌어요. 네. 그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모든 곳에서 이 임대주택은 주택세에서 빠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임대주택은 원칙은 다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예외적으로 비과세 판정할 때만 예외적으로 거기에서만 빼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주택도 취득세 산정을 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그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세대 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예. 요건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부분도 이제 임대주택도 예.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주택수에 판정이 되는군요, 이게 다. 다 들어갑니다.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은퇴자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투자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피스텔인데요. 그렇죠. 이 오피스텔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주택이기도 하고 또 업무 시설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주택을 이제 이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요. 내가 만약에 주택이 뭐 한 채 내지 두 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그걸 주택으로 봐서 이것도 중과세가 되나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가장 혼동스러운 것이 네.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왜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방세에서 취급하고 국세, 그러니까 양도세 취급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양도세에서는 무조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취득세에서는 항상 취득세의 핵심은 취득 시점을 갖고 판정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취득 시점에는 주택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취득 시점만 보면은 네. 그 이후에 실제 어떻게 주거로 사용하느냐 여부가 갈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 내가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개인한테 산다 할지라도 취득 시점에는 주거로 쓸지 업무로 쓸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부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공부상에는 업무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만큼은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개연될 여지가 없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득 시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걸 주거용으로 나중에 임대를 놓든 사용을 하든 이건 취득세 중과 없이 그렇죠. 이제 4% 맞습니다. 세율이 적용된다는 예, 거죠. 네. 좀 전에 이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신다고 해서 취득세 중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집에 한 채 있고 오피스텔을 내가 월세를 받으려고 노후용으로 하나를 샀어요.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택을 살 때 이 세 번째 주택은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봐서 이 주택으로 보고 뭐 중과가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죠? 아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취득세만큼은 4%그 네. 업무 시설로 이렇게 본다 했는데 그럼 이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주거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채가 있고 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 취득한다라고 네. 했었을 때 그러면 한 채, 두 채, 세 채, 세 번째 주택이 돼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느냐라는 네.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부는 네. 이 오피스텔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는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네. 주택수에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근데 오피스텔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첫 경우죠? 번째는 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주택이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등록하는 가장 큰 목적은 취득세 감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취득세가 4%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안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등록하는데 그렇게 등록을 하면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경우는 오피스텔을 사면은 아마 지자체에서 안내문이 이렇게 발송되거든요. 네. 무슨 안내문이냐면 혹시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부과해 줄 테니까 변동 신고해라고 안내문이 나오는데 네. 그렇게 변동 신고를 별도로 한 사람들은 주택분으로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아까 뭐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주택분으로 오피스텔이 과세가 돼야 재산세를 그나마 조금 업무 시설보다는 적게 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네요. 만약 이게 주택분으로 들어오면은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발목이 잡힐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 변동신고 여부는 좀 네. 신중하게 이렇게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채를 갖고 있고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주택이 12% 중과를 받냐 안 받느냐 조정되는 예, 지역에서 맞습니다. 이게 재산세를 이제 내고 있느냐 안 내고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데 예, 재산세를 내는 이제 두 가지는 임대사업자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죠. 변동신고를 했거나 예, 맞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이거 모르고 세 번째 주택을 안 하면 뭐 그냥 8%겠지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겠네요. 그 맞습니다. 네. 요거 8%가 적용되냐, 12%가 적용되냐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4%면 10억 기준이면 4천만 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걸 이제 갖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좀 안 맞아서 내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나중에 이게 팔 때도 있잖아. 그렇죠. 이사 가기 위해서. 예, 예. 그런데 이때 내가 그냥 이사 가기 위해서 한 건데 이때 이거를 취득세를 중과해서 8%를 적용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억울하죠. 그죠?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 이주택자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원래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양도 당시 한 채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기존에 있고 새로 샀습니다. 보통 네. 새로 사고 이렇게 이제 기존 거를 팔거든요. 네. 근데 기존 거 팔 때 팔 때 시점에 두 채라고 해가지고 비과세를 안 해주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도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라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네. 취득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한 채 갖고 있어서 팔기 전에 먼저 사면은 네. 두 번째 주택이 돼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네. 있으면.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새로 사고 나서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은 네. 이건 없는 걸로 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그렇군요. 규정이 있습니다. 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언제 동안 팔아야 되느냐라는 네. 문제가 있겠네요. 그거는 이 주택이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하고 이번에 산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 기간 안에 팔아야 되는지가 네. 달라지는데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네. 그러면 1년 안에 팔으래요. 1년. 두 개 다 조정 대상이 있을 때는 1년. 예. 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3년 안에 팔으라는 겁니다. 기존 주택이든 새로 사는 거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예, 하나가 그러면 3년 안에 3년. 팔면 되는 거고. 3년. 네. 네, 맞습니다. 복잡하네. 정말. 근데 좀 양도세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조정이 있었을 때 양도소득세도 네. 비과세를 받으려면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네. 그 양도소득세에서는 요 새로운 주택에 1년 안에 들어가 전입 요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취득세에서는 그런 전입 요건은 없고 단지 팔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군요.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 3년 어떤 경우인지 말씀드렸죠. 이걸 잘 계산해서 그 기간 내에 파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 양도세율이 높아지다 보니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증여하는 사례들도 이제 그렇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주택을 또 취득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매매에 의해서, 증여에 의해서, 이제 상속. 이렇게 이제 증여로 만약에 받을 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취득세, 중과세 뭐 8%, 15%가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당초에 법을 만들 때는 양도 그러니까 취득으로 이렇게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네. 정작 법이 개정될 때는 이제 증여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래요? 증여에서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증여 받는 사람 입장이죠. 취득세를 내니까 증여 받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 되고 네. 그 증여 주택이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3건 이상. 네. 이 두 가지 요건을 AND로 충족한 경우에는 원래 취득세가 그 증여로 받는 취득세가 원래는 3.5%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12%까지 적용된다는 겁니다. 10%까지. 똑같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상. 예. 근데 그때 공시가격을 판정할 때 그럼 머리를 쓰겠죠? 네. 일부 지분만 또 증여받을 수 있잖아요. 3억 이하로 만들기 그러게요.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을 때 그 3억 기준은 전체 금액을 갖고 판정하겠다라고 해서 또 그래요? 법을 또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럼 지분으로 받는 건 의미가 없네요. 없어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주의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취득세를 이제 개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설립해서 이 재테크 투자 활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만약에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때도 이 취득세 중과가 개인하고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됐습니다. 안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은 그래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두 번째 주택부터 중과가 되고 네. 비조정은 세 번째 주택부터 중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이 몇 채 있는지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주택부터 네. 그다음에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네. 무조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요? 굉장히 센 거죠. 예. 이 법인으로 사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실수요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실수요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인은 주택을 취득하지도 말고 보유하지도 말라는 그렇군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법적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법인으로 많이 하는 게 정말 유행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법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개인적으로 안 좋네요. 주택만큼은 불리해요. 또 이걸 모르고 계신 분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한 걸로 알고 계신 분이 종종 계시는데 맞아요. 정말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그 세무사님께서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든 간에 이거 살 때 취득세율이 이제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셨잖아요. 1% 세율이죠. 네, 1% 세율. 그러면은 만약 법인으로 사면 그것도 똑같이 1% 세율이 적용되나요? 법인은 어떻게 되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뭐 주택수 판정 그 규정을 그대로 법인도 그 준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예. 모든 법인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요? 대도시의 중과 대상 법인은 네. 설령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라 할지라도 12%의 취득세율이 그렇군요. 적용됩니다. 그럼 여기서 대도시의 중과 대상 법인은 어떤 법인입니까? 라는 네. 문제인데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안에 있거나 네.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그 법인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도시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알면 되죠? 대도시의 의미는 그냥 쉽게 이해할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있는데 5년 이상 되면 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렇군요. 최근에 저희 업체에서 이 대도시의 중과 대상 법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본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5년 이제 경과되지 않은 법인인데 성남에 있는 1억 원 이하짜리 주택을 몇 채를 취득을 했어요. 네. 당연히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줄 알고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정작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1%짜리가 12%가 적용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럼 세금 차이가 12배 차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중과 대상 그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법인들은 꼭 본인이 네. 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책에 보면 이거 한 줄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법인이 1억 미만 할 때는 취득세 중과가 없다는 거. 근데 이런 경우들이 예외 사항으로 꼭 있네요. 그럼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